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갖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신 것처럼 일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물론 예상을 일부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혹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입김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일단 변호사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기타 이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법적 책임에 대해서 특히 관여한 부분이 없고 그런 사실조차가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문제가 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런 해명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건에서 거론되는 문건은 지금 400건이 넘는 문건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조사가 된 상황이고 그 문건 내용 중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상고법원 성공 추진을 위해서 청와대 효과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전략. 이런 문건의 특별 개별 사건들, 그러니까 예전 정권의 어떤 정책 기조와 잘 맞는 그런 판결들이 거론된 그 자체만으로도 구체적인 의혹이 국민으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법원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행동을 한 바가 없고 그리고 이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도만으로는 국민들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문건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준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나는 보고 받은 바 없고 이런 행동이 없었고 이 법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 바 없었다라고 이야기만 해서는 이 국민적인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는데 검찰 수사에 응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가서 보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일단은 예상되나요? 이미 시민단체들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되는 상황에서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또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해야지 국민들이 조금 더 믿는 사법부 예전 수장이긴 하지만 전 대법원장으로서의 그 사회적 지위와 책무에 맞는 대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의 책임자들은 판사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최종지는 대법원입니다. 근데 대법원장이었던 그 수장이었던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나 전직의 신분을 에 대한 특혜라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서 의혹이 없도록 해소하겠다. 이게 조금 더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특조단의 조사 결과의 최초의 의견은 범죄 혐의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가 아니라 조사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사의 한계 그리고 강제 수사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수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밝힐 수 있는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 있는 대답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양승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이고 검찰이 수사해서 만약 혐의를 적용한다면 어떤 혐의가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은? 직권남용이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행정권의 남용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개별, 저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개별 1심, 2심 판결에 어떤 대법원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유리하게 이것을 재판을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판사한테 압력을 가한다. 그 자체가 이제 권한남용,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고요. 특히 판사들을 사찰했다라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죠. 예. 성향을 분석하고 심지어는 뭐 재산 내역도 하고 뭐 특정 모임에 대한 판사들을 사찰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사찰에서 넘어가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그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이것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재질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불거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 행정처 이 관련된 업무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판사들이 근데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때 그 재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도 약간은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더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판사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 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법리, 사실관계,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판단이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는지 여부는 가리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이 개별 판사들, 이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면서 외부에서 예를 들면 내 사건이 아닌데 다른 판사 또는 법원행정처의 주요 임원들, 인사권을 예.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임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압력을 가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직권남용이 혐의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윗선, 그러니까 행정처장이나 다른 이분들도 어쨌든 판사죠. 이런 의혹에 관여된, 연루된 윗선들의 수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 가능할까요? 일단 구체적인 혐의점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이 고의직인지가 확인이 돼야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예. 특조단에서는 현재 뭐 7명 중에 2명만 대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예. 사실 7명이라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는 건 어떤 행위가 존재했다라는 방증인데 예, 예. 만약 그런 행위가 존재했다면 어떤 그 수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수사의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예, 예. 네. 판단해서 범죄 혐의점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이 그 문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 그 문건을 달라라고 지금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예. 찬성으로 지금 의결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 문건이 있죠. 논란이 된 문건, 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건을 예. 대중들한테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그 네. 문건이 추상적이고 어떤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이 되면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 400건이 넘는 문건을 공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만을 국민들한테 발표한다는 것은 이런 지금 사법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려워서 일단 예.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행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형사 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같이 밝혔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유추해 본다면. 일단은 지금 특조단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형사 조치도 더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게 직권남용이고 이것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어떤 수사기관의 그 판단, 그러니까 수사 절차를 예. 한번 거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수사를 했지만 전혀 혐의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될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수사 고발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 조직에도 미래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특조단의 발표 이후에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고 이 사법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내용으로 좀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조카 장시호 씨 또 이 국정농단에서는 이제 조력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 형량이 좀 줄었다고 하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1년이 감형이 됐습니다. 1심에선 2년 6개월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1년이 감형돼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일단 뭐 반성하는 모습, 자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텐데 또 일부 범죄는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국가의 공무원을 속여서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이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기망이나 이런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장시호 씨는 수사
수사에 협조하고 법원 절차도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16억의 어떤 그 금액을 그 강요해서 취득하고 횡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를 주기에는 너무나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형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사실 장시호 씨가 거의 지금 구치소에서 1년 좀 넘게 지금 그 있기 때문에 한 몇 예. 개월 정도만 더 복역을 하면 네.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예. 일단 비교해 본다면 김종 전 차관은 1심과 똑같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일부 무죄가 난 부분 때문에 감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다 이러면서 선처를 호소한 적이 있는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까요? 본인은 사실 집행유예를 간곡히 호소했기 네. 때문에 그 가능성을 봤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선고를 듣자마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죠. 예. 울면서 재판정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아마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의 손이 필요한데 장시간 떨어져 있어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엄마 입장으로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국정농단의 어떤 사회적인 경각심, 책임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하고의 형평에 비춰봤을 때는 항소심 재판부는 그래도 1년 6개월이지만 실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 이제 경찰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고 하네요. 정말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된다면 시민의 안전권이 그만큼 더 잘 강력하게 보호된다라는 반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경찰에서는 지역 경찰하고 112 상황실하고 이 형사 유기 대응 체제를 구축을 하겠고 위에 우려 인물이 있었을 때는 제압을 위해서 경찰 장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예. 흉기를 사용한다거나 위험물을 휴대했을 때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2 종합 상황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한다고 하니 예. 지난번에 강주 폭행 사건처럼 정말 범법자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는데 경찰들이 소극적이고 힘을 못 쓰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 경찰의 공권력이 좀 강화되고 보호가 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는데 예. 또 이에 대응해서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공권력이 강화됐을 때 남용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예.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제 많은 숙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도 마련됐습니까? 공권 일단은 영향이라든지.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인권 영향 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 장구를 활용한다던가 제압을 했을 때 공권력이 강화됐을 때 오히려 또 선량한 시민이 죄인이 아닌데도 그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그 사용 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 경찰에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